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욕탕에서 넘치는 더운 물을 여관 벽을 따라 임시로 만든 도랑으로 끌어댔는데 현관 앞에서는 그것이 얕은 샘물처럼 퍼지고 있었다. 검고 당당한 아키다견이 그곳에 있는 디딤돌에 올라앉아 오랫동안 물을 핥고 있었다. 광에서 내오듯한 손님용 스키가 널려 있는데 그 은은한 곰팡내는 수증기로 달콤해지고 삼나무 가지에서 공동탕 지붕 위로 떨어지는 눈덩이도 따스한 물체처럼 형태가 부서졌다. 세모에서 정월이 되면 길은 눈보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게이샤들은 몸빼에 고무장화, 망토를 둘러야 한다. 그리고 베일을 쓴 채 손님 술자리에 불려다녀야 한다. 그 무렵의 눈 깊이는 열자나 된다. 그렇게 말하며 언덕 위 여관 창문으로 여자가 새벽녘에 내려다보던 언덕길을 시마무라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길가에 높다랗게 널려있는 기죽이 밑으로 접경의 산들이 보이고 눈의 반짝임도 한가로웠다. 새파란 파는 아직 눈 속에 파묻히지는 않았다. 들판에서 마을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다. 한길 옆 마을에 들어서자 조용한 낙수물 소리가 들려왔다. 처마 끝 작은 고드름이 예쁘게 빛나고 있었다. 지붕 위의 눈을 쓸어내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이보세요. 이왕이면 우리 지붕도 좀 쓸어주지 않겠어요? 하며 모욕하고 돌아오던 여자가 눈부시듯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스키 시즌을 노리고 일찌감치 흘러 들어온 여급인 듯하다. 이웃집은 유리창의 색그림도 바래고 지붕이 어지러진 카페였다. 대개의 집들은 지붕에 얇은 판자를 넣고 그 위에 돌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 둥근 돌들은 해가 비치는 반쪽만 눈 속에 검은 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그 빛깔은 습기 차다기보다도 오랫동안의 풍설에 시달린 검정색 먹과도 같다. 그리고 집들은 또한 도로의 느낌처럼 낮은 지붕들이 북극답게 가만히 엎드려 있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의 무리가 도랑의 얼음을 한나름씩 안고 와서는 길에 던지며 놀고 있었다. 쉽게 깨지며 튕길 때에는 반짝이는 것이 재밌는가 보다. 햇볕 속에 서 있으니 그 얼음의 두께가 거짓말처럼 생각되어 시마무라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10서너 살쯤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돌담에 기대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몸빼에 높은 계달을 신고 있었으나 다비를 안 신은 맨발 바닥이 빨갛게 터 있었다. 이 다비라는 것은 일본 고유의 그 엄지발가락하고 네 발가락 사이가 둘로 갈라진 그거를 다비. 예. 예. 그래. 옆의 나무단에 올라탄 3살가량의 여자아이가 무심히 털실 뭉치를 들고 있었다. 작은 아이와 큰 여자아이는 서로 당기는 한 줄기의 낡은 회색 털실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17집쯤 떨어진 스키 제작소에서 대패질 소리가 들렸다. 그 반대편 처마 밑에 게이사가 5-6명 모여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야 여관 하녀한테서 처음으로 그 예명을 들은 코마코도 거기 있지 않나 했더니 역시 그녀도 그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 혼자만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필경 얼굴이 빨개지겠지. 아무렇지도 않은 채 했으면 하고 시마무라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코마코는 이미 목덜미까지 빨갛게 물들어 버렸다. 그러면 뒤로 돌아서기라도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 북술에 눈을 내리깔고 더구나 그의 걸음을 따라 그쪽으로 조금씩 얼굴을 움직였다. 시마무라도 볼이 달아오르는 듯 해서 얼른 지나치자 이내 코마코가 뒤쫓아왔다. 곤란하잖아요. 저런 데를 지나가시면. 곤란하다니 곤란한 건 나야. 그렇게 잔뜩 몰려나와 있으면 무서워서 어디 지나갈 수가 있나? 언제나 저래? 그래요. 점심 후에는. 얼굴을 붉히고 뒤쫓아오면 더 곤란하잖아. 상관없어요. 또렷이 말하면서 코마코는 또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길가의 감나무를 붙잡았다. 집에 들려주셨으면 하고 달려온 거예요. 자네 집이 여기야? 네. 일기를 보여준다면 들러도 좋지. 아까 그게 코마코네. 그건 태워버리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자네 집엔 병자가 있잖아. 어머 잘 아시는군요. 어젯밤 자네도 여기에 마중 나갔잖아. 짙은 푸른색 망토를 입고 말이야. 난 그 차로 병자 바로 가까운 자리에 타고 왔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친절히 병자를 돌보는 아가씨가 따르고 있던데 그건 부인인가? 여기서 마중 간 사람인가? 도쿄 사람? 마치 어머니 같아서 난 탐복을 하며 보고 있었는걸. 당신 그걸 왜 어젯밤에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잠자코 있었어요? 코마코는 화난 기색을 보였다. 부인이야? 그러나 그 말엔 대답도 않고 왜 어젯밤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시마무라는 여자의 이러한 날카로움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를 이렇게 날카롭게 할 까닭은 시마무라에게도 코마코에게도 없으리라고 생각되므로 그렇다면 코마코의 성격인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되풀이 추궁을 받고 보니 그는 허를 찔린 듯 난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오늘 아침 산의 눈이 비친 거울 속에서 코마코를 보았을 때도 물론 시마무라는 저물어 가는 기차 유리창에 비쳤던 처녀를 생각했는데 왜 그것을 코마코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병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 방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코마코는 낮은 돌담 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엔 눈에 덮인 밭이고 왼쪽에는 감나무가 이웃집 담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집 앞은 꽃밭인 듯 그 한가운데에 조그만 연못에는 얼음이 가장자리에 드러나 있고 붉은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감나무 줄기처럼 집도 낡고 헐어 있었다. 눈이 덤성덤성 덮인 지붕은 판자가 썩어서 처마에 물결을 그리고 있었다. 붕당에 들었으니 싸늘하고 갑자기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사다리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건 정말 사다리였다. 위층방도 정말 지붕 밑 다락이었다. 누에 치는 방이었어요. 놀라셨죠? 이런 데를 잔뜩 취해서 돌아와 용케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는군.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땐 아래층 고다츠에 들어가면 대개는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하고 코마코는 고다츠 이불에 손을 넣어보고는 불을 가지러 갔다. 시마무라는 이상스러운 방의 광경을 둘러봤다. 나직한 영창이 남쪽에 하나 있을 뿐인데 문살이 자잘한 장지는 새로 발라 햇살이 밝았다. 벽에도 정성스럽게 반지가 발라져 있어서 헌 종이 상자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머리 위는 지붕 밑이 그대로 드러나 창 쪽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검은 적막감이 덮여 있는 듯 했다. 벽 저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이 공간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무언가 불안정했다. 그러나 벽과 다다미는 낡기는 했어도 아주 정갈했다. 누에처럼 고맙고도 투명한 몸으로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다츠에는 몸빼와 같은 줄무늬의 무명이 이불이 덮여 있었다. 장롱은 낡은 것이었지만 코마코의 도쿄 생활의 유물인지 나무결이 훌륭한 오동나무 재질이었다. 그와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한 경대가 있었다. 붉은 칠을 한 재봉상자 또한 사치스러운 윤택을 보이고 있었다. 벽에 판자를 청청히 붙박은 것이 책장이겠고 모슬린 커튼이 쳐져 있었다. 어젯밤에 술자리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이 벽에 걸린 채 안감의 빨간 천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코마코는 부삽을 들고 익숙하게 사다리를 올라왔다. 병자의 방에서 가져왔지만 불은 깨끗한 것이래요. 갓빛은 머리를 숙여 고다츠의 죄를 읽으면서 그녀는 말을 이었다. 병자는 장기렉인데 고향으로 죽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고향이라고는 해도 선생의 아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고향이다. 어머니는 항구도시에서 게이샤로 있다가 그만둔 뒤에도 춤선생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50도 되기 전에 중풍을 앓아 요양 겸 이 온천마을로 돌아왔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기계를 좋아해서 모처럼 시계점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항구도시에 남겨두었는데 얼마 후에 도쿄로 나가 야학을 다녔던 것 같다. 몸의 피로가 겹쳤던 모양이다. 올해 26살이라 했다. 거기까지를 코마코는 단숨에 얘기했지만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여자가 누구인지 어째서 코마코가 이 집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공중에 매달린 듯한 방의 생김새로는 코마코의 말소리가 사방으로 새어나갈 듯하여 시마무라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문을 났을 때 희꾸무레한 것이 눈에 띄어 돌아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샤미센 상자였다. 실제보다도 크고 길게 느껴져 이것을 손님 술자리에 메고 가다니 거짓말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낡은 미닫이가 열렸다. 고맙고 이걸 다 넣으면 안 돼요? 맑고도 애잔한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어디에선가 메아리 저토로 올 것만 같았다. 시마무라가 기억하고 있는 밤기차의 창문으로 눈 속의 역장을 불렀던 그 요코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하고 코마코가 대답하자 요코는 몸빼로 살짝 샤미센을 타넘었다. 유리 요강을 들고 있었다. 역장과 잘 아는 듯한 어젯밤 말투로 보나 이 몸빼로 보나 요코가 이 근처 처녀라는 것은 분명한데 화려한 허리띠가 반쯤 몸빼 위로 나와 있어 몸빼의 주황색과 검은색의 거친 무명 줄무늬가 선명하게 돋보이고
모슬린의 긴 소매도 같은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몸뼈의 가랑이는 무릎 조금 위에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부풀어져 있었고 또 뻣뻣한 무명이 조여주어 무언가 편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요코는 힐끗 쏘는 듯한 시선으로 시마무라를 한번 보고는 말없이 붕당을 지나쳤다. 시마무라는 밖에 나와서도 요코의 눈초리가 거의 이마에서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뜰 수 없었다. 그것은 먼 불빛처럼 차가웠다. 왜냐하면 기차의 유리창에 비치는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들과 산의 등불이 그녀의 얼굴 저쪽으로 흘러갔고 등불과 눈동자가 겹쳐서 환하게 밝아졌을 때 시마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렸던 것이다. 그런 어젯밤의 인상을 생각해 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자 거울 속에 가득 비친 눈 속에 떠올랐던 코마코의 붉은 볼도 생각났다. 그러고는 걸음이 빨라졌다. 좀 퉁퉁한 하얀 발이지만 등산을 좋아하는 시마무라는 산을 바라보면서 걸으면 방심 상태가 되어 저도 모르게 발이 빨라진다. 꼭 내겠네. 언제든지 곧 방심 상태에 빠지기 쉬운 그에게는 그 저녁 풍경의 거울이나 아침 눈을 비춘 거울이 인공적이라는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자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먼 세계였다. 그리고 방금 나온 코마코의 방마저도 벌써 그 먼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도 놀라며 언덕길을 올라서자 여자 안마사가 오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뭔가 붙잡으려는 듯이 말을 건넸다. 이봐요, 좀 주물러 주겠소? 글쎄요, 지금 몇이나 됐을까요? 그녀는 돼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오른손으로 허리 속에 있는 뚜껑 있는 회중시계를 꺼내 왼쪽 손가락으로 문자판을 더듬었다. 아, 장님이네. 2시 35분이군요. 3시 반에서 역 저쪽에 가야 하는데 3시 반에. 좀 늦어도 괜찮을까요? 용케 시간을 알아보는군. 네, 유리를 떼놓았으니까요. 만지면 글자를 알 수 있어? 글자는 알 수 없지만요. 하고 여자용으로는 큰 은딱지 시계를 또다시 꺼내서 뚜껑을 열고는 여기가 12시, 여기가 6시, 그 가운데가 3시라는 식으로 손가락을 눌러 보였다. 그렇게 따져서 1분은 몰라도 2분까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언덕길 같은 데서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비가 오면 딸이 마중을 나오죠. 밤에는 마을 사람들을 주무르느라고 여기 나눕니다. 영감이 내놓지 않는 거라고 여관 하녀들이 놀려서 질색이에요. 아이들은 큰가요? 네, 큰딸애가 13살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면서 여관방에 들어와 잠시 잠자코 주무르고 있더니 먼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사미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누굴까? 당신은 사미셴 소리로 어느 게이샤인지 모두 알아낼 수 있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손님은 꽤나 신분이 좋으신가 봐요. 부드러운 몸이시군요. 굳지는 않았죠? 굳어요? 목덜미가 굳어 있어요. 꼭 알맞게 살이 찌셨지만 술은 안 하시는군요. 잘하는군. 꼭 손님과 같은 체격을 가진 분을 세 사람 알고 있죠. 아주 평범한 몸인데 저 뭔가요? 술을 안 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란 게 없죠. 뭐든 죄 잊어버리니까. 당신 영감은 마시는군. 너무 마셔서 골치예요. 누군지 샤미셴 타는 솜씨가 서투르군. 네, 당신도 타지? 네, 9살 때부터 20살까지 배웠습니다만 결혼한 뒤로는 벌써 15년이나 손대지 않고 있어요. 장님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일까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하며 어려서 배운 건 확실하군. 손은 완전히 안마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귀는 열려 있어요. 이렇게 게이샤들의 샤미셴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옛날의 내 자신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다시 귀를 기울이며 덧붙였다. 잊었어야의 훔이라고 하던가 제일 잘하는 아이와 제일 서투른 아이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나? 코마코란 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요즘 능숙해졌더군요. 그래? 손님 아시는군요. 그야 잘 안다 해도 이런 산중의 일이니까. 에서의 일이니까. 아니 모르지만 어젯밤 선생 아들이 들어오는 기차를 같이 탔지. 어머, 병이 나와서 돌아왔어요? 나은 것 같지는 않던데. 네? 그 아들이 도쿄에서 오래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코마코라는 아이가 이 여름부터 게이샤로 나오면서까지 병원비를 보냈다던데 어찌된 셈인가요? 그 코마코라니? 하지만 할 만큼 해두면 약혼자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가서 약혼자라니 정말인가? 네, 약혼자라나 봐요.
나는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던데요. 온천여관에서 여자 안마사로부터 게이샤의 신상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 흔해 빠진 일이다. 오히려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고마코가 약혼자를 위해서 게이샤로 나왔다는 것도 너무 평범한 이야기여서 시마무라는 순순히 수긍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도덕적인 생각에 부딪힌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안마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고마코가 춤선생 아들의 약혼자라 하고 요코가 그 아들의 새 애인이라고 하고 그러나 아들이 머지않아 죽는다고 하면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다시금 헛수고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마코가 약혼자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도 몸을 버리면서까지 요양을 시킨 것도 이 모두가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마코를 만나면 대뜸 헛수고라고 몰아붙이려고 생각하니 다시금 시마무라에겐 무언가 도리어 그녀의 존재가 순수하게 느껴져 오는 것이었다. 이 허위의 마비에는 파렴치한 위험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조용히 그것을 음미하면서 안마사가 돌아가고 나서도 누운 채 뒹굴고 있자니 가슴 속까지 시려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창문이 열린 채였다. 두메상구는 해가 지는 것이 빨라 벌써 쓸쓸히 황혼이 드리워 있었다. 그 침침한 어둠 때문에 눈에 비치는 먼 산들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듯 했다. 이윽고 산들은 제각기의 원근과 고조에 따라 각가지 주름진 그늘을 짙게 하고 봉우리에만 옅은 여광을 남길 무렵이 되면 산마루의 눈 위로는 저녁노를 실은 하늘이 된다. 마을의 강기슭, 스키장, 사당 등 군데군데 흩어진 삼나무들이 거뭇거뭇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마무라가 공허한 애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따뜻한 등불처럼 고마코가 들어왔다. 스키 손님을 맞을 준비 회의가 이 여관에서 열려 그 뒤에 연회에 불려온 것이라 했다. 고다치에 들더니 벼랑간 시마무라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오늘 밤은 얼굴빛이 하얘요. 이상한데요. 그리고 주물러 터뜨릴 듯이 보드란 볼의 살을 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바보야. 이미 약간 취한 듯 했으나 연애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몰라 이제 몰라 머리가 아파 아 괴로워요 괴로워 하고 경대 앞에 쓰러지더니 이상할 만큼 일시에 취기가 얼굴에 올랐다. 물 마시고 싶어 물 좀 줘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쓰러져 있더니 이윽고 고쳐 앉아 크림으로 화장을 지우자 너무도 빨간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맙고 스스로도 즐거운 듯 웃어댔다. 신기할 만큼 술이 깨더니 추운 듯이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8월 한 달 내내 신경쇠약으로 빈둥빈둥 놀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찌끄리기 시작했다. 미쳐버리는가 싶어 걱정을 했어요. 무언가 정신없이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무서웠어요. 잠도 오지 않고. 그래도 손님 술자리에 나갔을 때만은 기분이 산뜻했어요. 여러 가지 꿈을 꾸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다다미에 바늘을 꽂았다 뺐다 그런 짓을 한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운 한낮에 말이에요. 게이샤로 나온 건 어느 달이지? 6월. 어쩌면 난 지금쯤 하마마스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살림을 차리려고? 고마코가 끄덕였다. 하마마스의 사내가 결혼하자고 졸랐지만 아무래도 그 사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설였다고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뭘 망설일 것도 없잖아? 그렇게는 안 돼요. 결혼이라니? 고마코에게 그런 힘이 있나? 몰라요. 그렇진 않지만 나 내 주변이 말끔히 정돈돼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은 어정쩡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이 하마마스 사람과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있었다면야 망설일 것도 없지요. 고마코는 내뱉듯이 말했다. 하지만 네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결혼 못하게 하고 무슨 수를 쓰서든 방해하겠다고 그러더군요. 하마마스 같은 먼 곳에 있는데 자넨 그런 걸 뭘 신경 쓰고 있나? 고마코는 잠시 잠자코 제 몸의 따스함을 음미하기라도 하듯이 가만히 드러누워 있더니 문득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난 임신한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서 하고 입속으로 웃으며 몸을 움츠리더니 두 주먹으로 시마무라의 옷깃을 어린아이처럼 잡았다. 내리깐 짙은 속눈썹이 또 검은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튿날 아침 시마무라가 눈을 뜨자 고마코는 벌써 고다츠 위에 한 팔을 얹고 헌 잡지 뒤에다 낙서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갈 수 없어요.
하녀가 불을 넣으러 와서 볼성사나워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벌써 장지에 해가 비치고 있잖아요. 간밤에 취해서 그냥 잠들었나 봐요. 몇 시지? 벌써 8시. 탕에 갈까? 하며 시마무라는 일어났다. 싫어요. 복도에서 사람을 만날까 봐. 마치 얌전한 여자로 돌아간 듯 시마무라가 탕에서 돌아왔을 때는 수건을 맵신하게 둘러쓰고는 한창 방청소를 하고 있었다. 책상 다리이며 화로 가장자리까지 신경질적으로 훔치고 죄를 다루는 품이 익숙해 보였다. 시마무라가 고다치에 발을 넣은 채로 드러누워 담뱃재를 떨어뜨리자 그것을 코마코는 손수건으로 살짝 닦고는 재떨이를 가져왔다. 시마무라는 상쾌한 아침답게 한바탕 웃었다. 코마코도 웃었다. 자네가 살림을 하면 남편은 노상 잔소리께나 듣겠군. 누가 혼냈나요? 세탁을 끝까지 차곡차곡 개켜 놓는다고 곧잘 웃음거리가 되지만 천성인가 봐요. 옷장 속을 보면 그 여자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더군. 방안 가득히 아침 햇살에 따사로워진 속에서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날씨 좋네요. 빨리 가서 샤미센 연습을 했더라면 좋았을걸. 이런 날씨엔 소리가 다르거든요. 고마코는 끝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먼 산들은 눈이 안개처럼 뿌여질 때이면 보드라운 젖빛에 쌓여있다. 시마무라는 안마사의 말을 떠올르고 여기에서 연습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코마코는 곧 일어나서 갈아입을 옷과 함께 나가부타 책을 갖다 달라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나가부타는 샤미센이나 피리 등을 반주로 하는 가요, 그 책을 갖다 달라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낮에 본 그 집에 전화가 있었던가 하고 생각하자 또 시마무라의 머리에는 요코의 눈이 떠올랐다. 그 아가씨가 가깝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자넨 그 집 아들의 약혼자라면서. 어머, 언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제. 이상한 사람. 들었으면 들었다고 왜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제 낮과 달리 고마코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네를 경멸하고 있지 않다면 말하기 거북해.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도쿄 사람은 거짓말쟁이라서 싫어요. 그것 봐. 내가 말을 꺼내면 말을 돌리잖아. 돌리진 않아요. 그래 당신은 그걸 믿었어요? 믿었지. 당신 또 거짓말 믿지도 않으면서. 그야 납득이 가진 않았지. 하지만 자네가 약혼자 때문에 게이샤가 되어 요양비를 벌고 있다니까. 싫어요. 그런 심파가 연극 같은 소리. 약혼자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달리 누굴 위해서 게이샤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할 만큼의 일은 해야 하잖아요.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하고 있군. 분명히 말씀드리죠. 선생님이 자기 아드님과 나를 결혼시키려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만 그런 것이고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내지 않았지만요. 그런 선생님의 마음속을 아드님이나 나나 대강 짐작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자기 선생의 아들인가 봐. 소꿉친구로군. 네, 하지만 따로따로 지내왔어요. 도쿄에 팔려갈 때 그 사람 혼자서 전송해 주었어요. 가장 오랜 일기의 맨 첫 장에 그게 씌어 있어요. 둘 다 그 항구 도시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결혼했을지도 모르겠군.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럴까? 남의 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곧 죽을 테니. 그런데도 외박을 한다는 건 좋지 않은걸? 당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말릴 수 있어요? 시마무라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고마코가 요코의 말을 한마디도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또 요코만 해도 기차 속에서까지 젊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며 데리고 돌아온 남자의 무엇인가 되는 고마코한테 아침에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시마무라가 그답게 막연한 공상에 빠져 있을 때 고마코 하고 낮으면서도 맑은 요코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코는 옆의 작은 방으로 가서 수고했어요 하고 요코가 와 주었군요. 어머, 이렇게 모두 무거웠을 텐데. 요코는 잠자코 돌아간 모양이었다. 고마코는 샤미센의 셋째 줄을 손가락으로 힘껏 튕겨 끊고 나서 소리를 조절했다. 그동안에 이미 그녀의 솜씨가 대단한 것을 알았지만
코다치 위에 불룩한 보자기를 끌어보니 보통 연습책 외에 기네이에 야시치의 문화 샤미엔 음보가 20권이나 들어있었다. 시마무라는 의외라는 듯이 손에 들고 이런 걸로 연습을 했나? 하지만 여기 선생이 없는 걸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집에 있지 않아? 중풍이에요. 중풍이면 입으로 하지. 말도 못하는데요. 춤은 그래도 움직이는 왼손으로 고칠 수 있지만 샤미샤는 시끄럽기만 해요. 이걸로 알 수 있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느 사람이면 몰라도 게이샤가 깊은 산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악보상들도 좋아하겠군. 술자리에선 춤을 주로 하니까 그 뒤에도 도쿄에서 익힌 건 춤이었어요. 샤미생은 주로 근성으로만 배웠거든요. 잊어버리면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악보에만 의지해요. 노래는? 싫어요. 노래는. 춤 연습할 때 늘 들어 귀에 익은 건 그래도 괜찮지만 새 것은 라디오나 어디에서 들어 배우는데 그러나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름으로 부르는 버릇이 있어 아마 우스울 거예요. 그리고 단골 손님 앞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앞이면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지만. 고마코는 약간 수줍어하면서 노래를 기다리는 듯이 자세를 바로잡고 시마무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시마무라는 흠칫 움츠러들었다. 그는 도쿄 서민가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가부키나 일본 춤과는 친숙한 사이인지라. 나가우타의 구절점은 기억하고 저절로 귀에 익었지만 직접 배우지는 않았다. 나가우타라고 하면 곧 춤의 무대가 머리에 떠오르고 게이사의 술자리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싫어요. 제일 뻐기는 손님 하고 고마코는 살짝 아래 입술을 깨물더니 샤미생을 무릎에 올려놓는다. 그것으로 벌써 딴 사람이 된 듯 순순히 연습 교본을 펼치면서 말했다. 이번 가을에 악보를 보고 연습한 거예요. 간진처였다. 순식간에 시마무라는 볼에서 소름이 돋듯 뱃속까지 서늘해져 왔다. 분별 없이 텅 비어버린 머릿속 가득이 샤미션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그는 놀랐다기보다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경건한 느낌에 감동되고 회한해졌다. 자신은 이제 다만 무력한 채 고맙고 힘에 휩쓸려 흘러가는 상쾌함에 몸을 내맡겨 떠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이나 20살의 시골 게이사의 샤미센 따위는 별것이 아닐 거다 했는데 손님을 맞는 좌석인데 마치 무대에서처럼 연주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의 산에 대한 감상에 지나지 않을 게다. 그렇게 시마무라는 생각해 보려고도 했다. 고맙고는 일부러 구절구절을 억양도 없이 읽어내려 가기도 하고 여기는 느리다르니 귀찮다느니 하며 건너뛰기도 하다가 차차 신들린 사람처럼 소리가 높아지자 줄을 튀기는 소리가 어디까지 맑게 울려 퍼질까 싶게 신명을 일으켰다. 시마무로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흐세를 부리듯 팔베개를 하고 누워버렸다. 간진초가 끝나자 시마무로는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아, 이 여자는 내게 반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서글펐다. 이런 날은 소리가 달라요 라고 눈이 그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고맙고가 말할 만도 했다. 공기가 다른 것이다. 극장의 벽도 없고 청중도 없고 도해지의 먼지도 없다. 소리는 다만 순수한 겨울 아침에 맑게 퍼져 눈 덮인 먼 산들에까지 울려갔다. 언제나 스스로는 모르면서 골짜기의 커다란 자연을 상대하여 고독하게 연습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줄을 튕기는 힘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고독에는 예술을 짓누르는 야성의 의지와 힘이 깃들여 있었다. 얼마간 소질이 있다고는 해도 복잡한 곡을 악보로 독습하고 악보를 떠나서 이만큼 탈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강한 의지의 노력이 쌓이고 쌓였을 것이다. 시마무라에게는 덧없는 헛수고로 생각되는 아득한 동경처럼 애처롭게 여겨지는 고맙고의 생활 방식이 그녀 자신의 가치로서 늠름하게 줄을 튕기는 소리로 넘쳐 흐르는 것이리라. 가느다란 손놀림으로 연주하는 선율은 귀에 설지만 다만 소리의 감정만을 알 수 있을 정도인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는 알맞은 청중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곡으로 미야코도리, 이 미야코도리는 검은 머리 물새떼라는
했다고 하는 말인데 샤미센 곡조의 하나랍니다. 미야코 도리를 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곡의 탐스러움과 부드러움 때문에 시마무라는 거의 소름이 돋을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지고 따스하고 안온한 마음으로 코마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절실하게 육체의 친근함이 느껴졌다. 가늘고 높은 코는 약간 빈약해 보이지만 볼이 생생하게 상기되어 있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 아름답고 빛깔이 선명한 입술은 조그마하게 오므렸을 때는 거기 비치는 빛을 반들반들 움직이게 하는 듯 그러면서도 노래에 따라 크게 불렸다가도 또 가련하게 곧 오므라지곤 하여 그녀 육체의 매력 그대로였다. 약간 처진 듯한 눈썹 아래에 눈꼬리가 올라가지도 처지지도 않고 일부러 직선으로 끄은 듯한 눈은 지금은 촉촉하게 빛나 애되게 보였다. 화장기 없는 도해지의 물장수로 트인 데다 산의 전기에 물들었다고나 할 백합이나 양파의 구근을 벗겨놓은 듯한 생생한 피부는 목덜미까지 붉은의 혈색이 피어올라 무엇보다도 청결했다.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에 전에 없이 처녀티가 났다. 마지막으로 지금 연습 중인 것이라며 악보를 보면서 신곡 우라시마를 타고 나서 코마코는 잠자코 발목을 줄 밑에 끼우고는 자세를 흐트러뜨렸다. 갑자기 교태가 흘렀다. 시마무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코마코도 시마무라의 비평을 염려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다소곳이 즐거운 듯했다. 자네는 이곳 게이샤들의 삼위센 소리를 듣기만 해도 누군지 알 수 있어? 그야 알 수 있죠. 20명도 채 못 되는걸요. 도도이스가 알기 쉬워요. 도도이스는 유행 소교의 일종이랍니다. 유행가의 일종이네. 사람 버릇이 제일 잘 나타나니까. 그리고 다시 샤미센을 집어들자 오른 발을 꺾은 채 움직여 그 장단지에 삼위센을 올려놓고 허리는 왼쪽으로 틀고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였다. 어려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죠. 하고 샤오는 삼위센의 줄을 메우는 긴 막대 모양의 한 부분이랍니다. 샤오를 들여다보더니 구로가미노 하고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면서 띄엄띄엄 튕겼다. 구로가미를 언제 처음 배웠나? 아니요. 고맙고는 어린애처럼 도리질을 했다. 그 후로는 자고 갈 때에도 고마코는 이제 굳이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고마코 언니 하고 말끝을 울리면서 복도 저쪽에서 부르는 여관집 여자아이를 고다치에 안아들여 티 없이 놀다가는 정오 가까이에 그 3살짜리 아이와 탕에 가곤 했다. 목욕하고 난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설명을 붙였다. 이 애는 게이샤만 보면 고마코 언니라고 말끝을 올려서 불러요. 사진이나 그림이나 일본 전통 머리만 보면 고마코 언니라는 거예요. 난 어린애를 좋아하니까 잘 알죠. 키미야, 고마코 언니 집에 놀러 갈까? 그녀는 일어서더니 또 복도의 등나무 의자에 한가로이 걸터 앉으며 말했다. 도쿄의 성급한 패들이 벌써 스키를 타고 있군요. 창은 산기슭의 스키장을 옆에서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이에 있었다. 시마무라도 고다치에서 돌아보니 경사지에는 눈이 드문드문하여 6명의 까만 스키복이 훨씬 아래 기슬 쪽 밭 가운데에서 지치고 있었다. 그 청청으로 된 밭두렁은 아직 눈에 덮이지 않았고 벌써 경사지지도 않아서 통 볼품이 없었다. 학생인가 본데 일요일인가? 저래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나? 그래도 저건 좋은 자세로 타고 있는 거예요. 고마코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스키장에서 게이샤에게 인사를 받으면 아니 자넨가 하며 손님들은 놀란대요. 새까맣게 눈에 그을려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밤엔 화장을 하잖아요. 역시 스키복을 입고 몸빼 지겨워 손님 술자리에서 그럼 내일 또 스키장에서 만나자고 할 때가 곧 올 거예요. 금년엔 스키 타는 걸 그만둘까 해요. 안녕히 계세요. 자 김이야 가자. 오늘 밤엔 눈이 올 거야. 눈이 오기 전날 밤은 차가워지거든. 시마무라가 고마코가 앉았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까 스키장 변두리의 언덕길로 키미코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고마코가 보였다. 구름이 끼어 그늘진 산과 아직 햇빛을 받고 있는 산이 겹쳐져서
그 음지와 양지가 또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은 스사란 풍경이었지만 이윽고 스키장도 그늘져 버렸다. 창 밑으로 눈을 돌리자 시든 국화 울타리에는 한천 같은 서리발이 서 있었다. 그러나 지붕의 눈이 녹아 물바지로 흘러내리는 소리는 끊을 새가 없었다. 그날 밤은 눈이 아니라 쌀락눈이 오다가 비가 되었다. 돌아가기 전 달이 밝고 매섭게 차갑던 밤에 시마무라는 다시 한번 코마코를 불렀는데 11시가 가까웠는데도 그녀는 산책하러 나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왠지 거칠게 그를 코다츠에서 안아 일으켜 무리하게 끌어냈다. 길은 얼어붙어 있었다. 마을은 한기 밑바닥에 조용히 잠들고 있었다. 코마코는 옷자락을 걷어 허리띠에 끼웠다. 달은 마치 파란 얼음 속의 칼날처럼 맑게 빛났다. 역까지 가는 거예요. 미쳤어? 왕복 10리나 되는데. 당신 이제 도쿄로 돌아갈 거죠? 떠나실 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마무라는 어깨에서 넓적다리까지 추위로 얼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벼랑간 코마코는 쓸쓸한 표정으로 코다치에 깊숙이 양팔을 집어넣고는 고개를 수그리면서 전에 없이 탕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코다치 이불은 그대로, 즉 이불이 코다치와 겹쳐져서 요 자락이 코다치 가장자리에 닿도록 잠자리가 하나 펴져 있었는데 코마코는 옆으로 코다치를 쬐며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그래? 돌아가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괜찮으니 당신은 주무세요. 난 이러고 있고 싶어요. 왜 가겠다는 거야? 안 가요. 날이 셀 때까지 여기 있겠어요. 쓸데없이 심술 부리지 마라. 심술 같은 건 안 부려요. 왜 심술을 부려요? 그럼? 심란해서 그래요. 난 또 뭐라고? 그런 건 상관없어. 하고 시마무라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 짓도 안 할게. 싫어요. 바보처럼 추운데 그렇게 마구 걸었으니. 가겠어요. 가지 않아도 돼. 괴로워요. 당신 이제 도쿄로 돌아가세요. 괴로워요. 꼬마코는 코다치 위에 살며시 얼굴을 파묻었다. 괴롭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깊이 빠져들 것 같은 불안 때문이었을까? 또는 이런 때에 꾹 참고 견뎌야 하는 안타까움 때문일까? 여자의 마음은 거기까지 와 있었던가 하고 시마무라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 그만 돌아가세요. 실은 내일 갈까 하는데. 어머, 왜 가요? 코마코는 잠에서 깨어난 듯이 얼굴을 들었다. 언제까지 있어도 난 자네를 어떻게도 해줄 수가 없잖아. 멍하니 시마무라를 바라보고 있더니 벼랑간 거친 말투로 내뱉듯 말했다. 그게 나빠요. 당신 그게 나쁘단 말이에요. 초조한 듯이 일어나서 다가와 벼랑간 시마무라의 목에 매달리며 흐트러진 자세로 말을 이었다. 당신 그런 말 하는 게 나빠요.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요. 고맙고는 연방 중얼대며 미친 듯이 쓰러져 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윽고 따뜻하게 촉촉한 눈을 뜨고는 정말로 내일 돌아가세요? 하고 조용히 말하고는 바닥의 머리카락을 주웠다. 시마무라는 이튿날 오후 3시 차로 떠나기로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여관 지배인이 코마코를 슬며시 복도로 불러냈다. 그렇군요. 11시간쯤으로 해두세요. 라는 코마코의 대답이 들렸다. 16시나 17시간은 너무 길다고 지배인이 생각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계산서를 보니 아침 5시에 돌아간 것은 5시까지, 이튿날 12시에 돌아간 것은 12시까지 모두 시간 계산이 되어 있었다. 코마코는 코트에 흰 목도리를 두르고 역까지 배웅 나왔다. 계달에 나물 열매의 장아찌이며 아기입수 통조림 등 시간을 보내기 위해 토산물을 샀지만 아직 20분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역 앞의 약간 높은 광장을 거닐었다. 사방이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고장이로구나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코마코의 짙고 까만 머리가 그늘진 두메 산골의 쓸쓸함 때문에 도리어 애처로워 보였다. 멀리 시냇물 하류의 사늘이에 어찌된 셈인지 한 군데 엷은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내가 온 뒤에 눈이 꽤 녹았지. 하지만 이틀만 눈이 내리면 금방 6자가 쌓여요. 그게 계속되면 저 전신주의 전등이 눈 속에 묻혀버려요. 당신을 생각하면서 걷다간 전선에 목이 걸려 다칠 거예요. 그렇게 쌓이나? 이 앞동네의 중학교에서 눈이 많이 내린 아침에는 기숙사 2층 창에서 벌거벗고 눈 속에 뛰어든대요. 몸이 눈 속에 푹 빠져버려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곤 수영하듯 눈 속을 헤엄쳐 다닌대요. 아, 저기도 제설차가 있네요. 눈 구경을 오고 싶은데 설엔 여관이 많은 일 테지. 기차는 눈사태로 묻혀버리지 않나? 당신은 호사스러운 분이군요. 그런 생활만 하세요? 고맙고는 시마무라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다.
왜 수염을 기르지 않으세요? 응, 기를 작정이야. 시마무라는 푸르스름하게 짙은 면도 자국을 쓰다듬었다. 자신의 입가에는 한일자로 눈에 띄는 주름이 있어 부드러운 볼을 사나이답게 인상 지어주고 있는데 고맙고는 그 때문에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 말이야, 화장을 지우면 언제나 갓 면도한 것 같은 얼굴이 되더군. 기분 나쁘게 까마귀가 울고 있네. 어디서 울지? 추워라. 고맙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양 발꿈치로 옆구리를 눌렀다. 대합실 난로를 쬐을까? 그때 한 길에서 정거장으로 꺾이는 넓은 길을 허둥지둥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몸빼 차림의 요코였다. 아, 고맙고, 유키오 씨가 고맙고. 요코는 숨을 헐떡이면서 마치 무거운 것을 피해 도망쳐온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듯 고맙고의 어깨를 붙잡았다. 빨리 가요. 용태가 이상해요. 빨리. 고맙고가 어깨의 아픔을 참는 듯이 눈을 감자 얼굴빛이 변하는 듯 했으나 뜻밖에도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손님을 배웅해야 하니까 나 못 가요. 시마무라는 놀라서 배웅이라니 그런 건 상관 말고. 안 돼요. 당신이 두 번 다시 올지 안 올지 난 모르거든요. 올 거야. 온데도. 요코는 그런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듯이 서둘렀다. 방금 여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여기에 나갔다기에 달려온 거예요. 유키오 씨가 찾고 있어요. 요코가 고마코를 끌어당기자 고마코는 꾹 참고 있다가 벼랑간 뿌리치며 말했다. 싫어요. 그 순간 두 서너 발짝 비틀거린 건 고마코 쪽이었다. 그러고는 욱 하고 구역질을 일으켰으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눈 가장자리가 젖으며 볼에 소름이 돋았다. 요코는 멍하니 굳어져서 고마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이 너무 진지하여 노하고 있는 건지 놀라고 있는 건지 슬퍼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아무런 표정도 나타나지 않아 무언가 가면처럼 몹시 단순해 보였다. 그 얼굴로 그대로 돌아다 보더니 갑자기 시마무라의 손을 잡고 애원을 하였다. 죄송합니다. 제발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요코는 오로지 한결같은 의도로 공격하듯 매달려왔다. 네, 돌려보내죠. 시마무라는 큰 소리를 질렀다. 빨리 돌아가요, 이 바보야. 당신은 참게 말아요. 고마쿠는 시마무라에게 말하면서 그녀의 손은 요코를 시마무라에게서 밀쳐내고 있었다. 시마무라가 역전의 자동차를 가리키려 하자 요코에게 힘껏 잡혀있던 손끝이 저렸다. 저기 있는 차로 지금 곧 돌려보낼 테니 아무튼 당신은 먼저 가는 게 좋겠군요.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보니까. 요코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빨리요 빨리요 하면서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행동이 거짓말처럼 단순해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왜 또 저 처녀는 언제나 저렇게 진지할까 하는 의문이 시마무라의 마음을 서쳐갔다. 요코의 애수어린 아름다운 목소리는 어딘가 눈 쌓인 산에서 금방이라도 메아리 채울 듯이 시마무라의 귀에 남아있었다. 어딜 가요? 고마코는 시마무라가 자동차를 잡으러 가려는 것을 끌어당겼다. 싫어요. 난 돌아가지 않겠어요. 언뜻 시마무라의 마음엔 고마코에 대한 육체적인 정오감이 일었다. 자네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 아들은 지금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만나고 싶어서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순순히 돌아가죠. 평생 후회할 테니.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가 숨을 거두면 어떡하지?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걸 깨끗이 물에 흘러보내라고. 아니에요. 당신은 오해하고 계세요. 자네가 도쿄로 팔려갈 때 난 단 혼자서 배웅해준 사람 아닌가? 단 혼자서 배웅해준 사람 아닌가? 제일 오래된 일기장 맨 첫 장에 씌어있는 그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겠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 사람 목숨의 가장 끝 페이지에 자네 자신을 적어 넣으러 가야 해. 싫어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건. 그것은 차가운 박정같이도 너무 뜨거운 애정같이도 들렸기 때문에 시마무라는 망설이고 있었다. 일기 같은 건 이제 쓸 수 없어요. 태워버리겠어요. 고마쿠는 중얼거리다가 왠지 볼을 붉혔다. 당신은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니까 내 일기를 전부 보내드려도 좋아요. 당신 나를 비웃지 않겠죠? 당신을 착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마무라는 까닭모를 감동에 휩싸였다. 그렇지. 나만큼 착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기분이 들자 이제 고마쿠를 굳이 돌아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고마쿠도 입을 다물어 버렸다. 여관의 역전 밧줄소에서 지배인이 나와 개차를 알렸다. 음산한 겨울 복장을 한 지방 사람들이 너댓 명 말없이 타고 내렸을 뿐이었다. 플랫폼에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코마코는 대합실 창문 안에 서 있었다. 창의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그것은 기차에서 바라보니 한적한 한촌, 가을 과일 가게의 먼지 낀 유리상자 속에 이상한 과일이 단 하나 잊혀진 채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기차가 움직이자 곧 대합실의 유리가 빛나며 코마코의 얼굴이 그 빛 속에 환히 타오른가 싶더니 곧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그날 아침 눈이 비치던 거울 속의 얼굴과 같은 발그레한 볼이었다. 다시금 시마무라에게는 현실이라는 것과의 작별을 신호하는 빛깔이었다. 현경의 산을 북으로 올라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겨울 오후의 엷은 햇살은 그 땅속 어둠에 빨려 들어간 듯, 또 낡은 기차는 밝은 껍질을 터널 속에 벗어던진 듯 벌써 봉우리와 봉우리가 겹친 사이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쪽에는 아직 눈이 없었다. 이 현경이라고 하는 현과 현 사이의 경계 이 말인데 원래 원전에는 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 현으로 넘어왔어요. 강물을 따라 이었고 평야로 나오자 산꼭대기는 기묘하게 잘라 깎은 듯하고 거기에서 완만하고 아름답게 경사가 먼 기슭까지 뻗쳐 있는 산 끝에 달이 물들어 있었다. 벌판 끝에 단 하나의 풍경인 그 산의 전경을 저녁노을로 물든 하늘이 뚜렷하게 짙은 남색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달은 희미하고 겨울밤의 싸늘한 차가움은 없었다.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이었다. 산기슭의 완만하게 경사진 들판이 막힌 것 없이 좌우로 광활하게 뻗쳐 강길석에 이르는 곳에는 수력발전소인 듯한 하얀 건물이 서 있었다. 그것은 황량하게 저물어가는 겨울 차창에 남은 풍경이었다. 창은 스팀의 온기로 흐려지기 시작하여 창밖을 지나가는 들판이 어두워짐에 따라 다시금 승객이 유리창의 반쯤 투명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그 저녁 풍경은 거울의 장난이었다. 홋카이도서는 딴 나라 기차처럼 흐러 퇴색한 구식 객차가 서너 차량밖에 달려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전등도 어둡다. 시마무라는 무언가 비현실적인 것에 올라타 시간과 거리의 관념도 사라지고 허망하게 몸이 운반되는 듯한 방심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단조로운 차박회의 음량이 여자의 말소리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말소리들은 토막토막 짧으면서도 여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여서 그가 듣기에 괴로웠을 정도로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멀어져가는 지금의 시마무라에게는 여수를 더하는데 지나지 않는 듯한 이미 먼 목소리였다. 어쩌면 지금쯤 유키오가 숨을 거둔 게 아닐까. 왠지 고집스레 돌아가지 않으려 하더니 그 때문에 코마코는 유키오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성격은 쓸쓸할 정도로 적었다. 쉰이 넘은 듯한 남자와 얼굴이 붉은 처녀가 마주 앉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살이 찐 두툼한 어깨에 검은 목도리를 둘렀고 여자는 마치 타오르는 듯한 환한 혈색이었다. 가슴을 내밀고 열심히 들으면서 즐거운 듯이 대꾸를 하고 있었다.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런데 제사공장의 굴뚝이 있는 정거장에 닿자 영감은 황급히 선반에서 짐을 내려 그것을 창밖 플랫폼에 떨어뜨리면서 그럼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하고 처녀에게 말을 남기고는 차에서 내렸다. 우연히 차를 함께 탄 두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남자는 행상이거나 무슨 그런 사람 같았다. 시마무라는 그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스스로도 놀랐다. 그래서 한층 더 여자와 헤어져 돌아가는 길이라는 슬픔이 엄습해 드는 것을 느꼈다.